인류 역사는 질병과의 끊임없는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테네의 역병, 유럽의 페스트와 천연두, 그리고 메독과 콜레라 등 역사를 뒤흔든 다양한 전염병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해왔고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전염병의 위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되었죠.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류는 전 세계 1억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호암마마로 잘 알려져 있는 천연두로 목숨을 잃은 누적 사망자 수는 무려 5억 명 이상에 달하는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남미의 잉카 제국이나 아즈텍 제국의 붕괴는 사실상 천연두의 파괴적인 영향이 컸다라는 사실 또한 충격적입니다. 이 천연두와 쌍벽을 이루는 전염병이 페스트 일명 흑사병인데요. 14세기 중반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백년전쟁이 한창이던 유럽 전역을 공포에 빠뜨리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이 재앙적인 전염병은 인류 역사의 세계적 팬데믹으로 특히 유럽의 사회와 경제, 그리고 종교적으로 대격변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흑사병은 쥐와 같은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에 페스트균이 서식하다가 인간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감염 부위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부종과 고열에 시달리는 선페스트, 치사율 100%인 폐페스트, 그리고 페스트균이 혈액으로 들어가 피부가 검게 변하는 폐혈성 페스트인데요. 여기서 흑사병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려져 있죠. 당시 유럽은 인구 증가로 인해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만들어졌는데 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린 오물은 쥐를 불러오기 쉬운 불결한 환경을 만들었죠. 바로 페스트균이 재앙적 수준으로 퍼지는데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집과 마을의 곡물 창고에는 쥐들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가 풍부해서 유럽 도시들은 쥐들에겐 너무나도 살기 좋은 천국이었죠. 쥐벼룩에 의해 페스트균이 사람들에게 옮겨지면 20일 정도 지나서 첫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고열이 지속되다가 피를 토하게 되고 피부는 까맣게 변해 4, 5일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위험을 눈치챈 것은 일주일 후였지만 이미 확산된 흑사병이 도시 하나를 휩쓸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시 인구가 크게 줄어든 후에야 겨우 유행이 멈췄다고 합니다. 16세기 천연두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흑사병은 아시아에서 전파되어 유럽 전역으로 초토화시킨 사례로 알려져 있죠. 원래 흑사병은 중국 운남 지방의 쥐들에게서 많이 발생했던 풍토병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흑사병이 유행했던 시기는 6세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매일 5천에서 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도 흑사병에 걸려 곤혹을 치르다 회복은 했지만 그의 갈리아 지역과 잉글랜드 침략 계획이 포기되면서 로마 제국 재통일도 무산되었죠. 1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은 실크로드를 통한 상인들의 교역과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하는 경로를 따라 페스트균이 유럽으로 옮겨갔다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차지한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 사후 제국을 원나라와 4개의 칸국으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킵차크 칸국이 서방으로 진출하기 위해 흑해 연안에 있는 제노바 공화국의 무역도시 카파를 공격하면서 유럽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나 최강의 몽골군은 3년에 걸쳐 소도시 카파를 함락하는 데 실패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전염병까지 감지하게 되는데요. 이미 감염된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지자 어쩔 수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몽골군은 죽어간 시체들을 투석기에 매달아 도시 성내로 날려보냅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고 중세 공성전 전술 가운데는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죽은 적군이나 동물 시체를 성 안으로 날려보내는 전술이 종종 사용되어 왔는데요. 몽골군이 흑사병 감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염된 시체를 생물학 무기로 사용한 셈이었죠. 카파 주민들은 시체들을 서둘러 밖으로 내보냈지만 성안은 페스트균이 빠르게 퍼져 감염을 막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 유럽의 공포 흑사병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성안에 있었던 제노바 상인들은 전쟁을 피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로 피신했는데 이 일은 흑사병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된 하나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평화로웠던 시칠리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칠 공포를 알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멀리서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그 상선에 화물 안에 있었던 쥐들이 배의 손잡이줄을 타고 육지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패스트균의 상륙을 의미했고 전염병 확산의 도화선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배 안의 선원들은 대부분 검게변에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칠리아 사람들은 열이 나거나 오한을 느꼈고 이어서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도시 전체에 극심한 공포가 삽시간에 퍼졌고 곧 거리에는 죽은 시체들이 쌓여갔는데요. 날이 갈수록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했고 흑사병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여서 도시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문제는 당시 시칠리아 항구에 유럽 각지에서 온 다른 상선들도 모여 있었다는 점인데요.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시기라 식량과 일용품은 국가에서 국가로 점점 더 먼 거리로 운반되면서 쥐와 패스트균도 함께 이동해 퍼져나갔다고 하죠. 교역로를 통해 가장 먼저 감염이 확산된 곳은 큰 상업 도시들이었고 인근 마을에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령이 내려져 시골 곳곳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없었던 곳까지 감염자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일부 해상도시들은 해안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해 40일 동안 억류 조치를 했고 감염병이 없을 경우에만 상륙을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대 전염병 검역의 시작이었습니다. 환자들과 일반인들을 격리시키고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들은 불태워버리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썩은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호흡이나 접촉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생긴 병이라고 주장했죠. 이때 시체를 옮기거나 전염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검은 코트와 새부리 모양처럼 생긴 마스크가 착용된 방역복의 복장을 하고 다녔는데요. 이들을 독일어로 닥터 슈나벨이라 불렀는데 흑사병의 상징이 되었죠. 결국 지중해 항구에서 이탈리아 본토의 각 도시로 퍼지게 된 흑사병은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리면서 3년 만에 3천만 명 이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제 유럽 각지에서는 여러 형태로 흑사병 원인 규명이 일어납니다. 종교인들 중에는 흑사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라며 알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고 다닌 사람도 있었는데요. 자해하는 것이 회개의 길이라 여긴 사람들은 채찍 고행단이라고 불렸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피를 뿌린 탓에 흑사병 확산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분노의 화살은 고리대금업으로 미움을 받던 유대인으로 향하고 예로부터 유대인 차별이 있었던 유럽에서는 대규모 유대인 추방과 잔혹한 살해가 일어났죠. 패닉에 빠진 무지한 사람들이 희생양을 공격하는 형태는 어느 역사에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반유대주의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빌린 빚과 부채는 모두 탕감된다는 공지가 붙게 되고 재산을 빼앗은 사건도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특히 독일 지역에서 일어난 유대인 학살은 몰살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화형에 처해진 현장을 묘사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의 학살이란 그림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어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선 신이 내린 벌이라는 풍문이 돌았고 보복할 능력이 없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전 유럽을 강타하고 암흑의 시대를 몰고 온 흑사병이었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가치와 생활 태도가 달라져 중세 역사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종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균열이 생긴 일입니다. 코앞의 죽음이 사람들을 무력하게 했던 것인데요. 품위를 뽐내던 왕족이나 귀족, 성스러운 존재였던 성직자도 신분에 관계없이 일반인들처럼 감염되어 검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신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기도해도 창궐한 병은 사그라들지 않아 불신감을 갖게 되고 종교가 무의미하게 여겨졌죠. 사이비 종교들도 득세해 성직자들의 권위가 흔들리는데 특히 흑사병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죽는 바람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훗날 16세기 종교개혁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흑사병 이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을 생각하며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카르페 디엠이란 유행어도 생겼는데요.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현재를 즐기자라는 의미로 당시의 인사말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근세를 열어주는 키워드이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여러 문학과 예술 그림을 탄생시키는데요. 프랑스 예배당 안에 그려진 춤추는 죽음은 해골과 손잡고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 권력자들의 예술 그림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모두 평등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또한 흑사병은 중세 봉건제를 무너뜨려 사회체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럽의 인구가 줄어들자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은 하인이나 농사를 대신해줄 일꾼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되는데요. 노동임금이 두세 배로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식량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귀족들이 소유한 토지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었죠. 당시에는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이른바 장원에 속해 이동의 자유가 없는 농노들이 일정 수익을 받는 제도였는데 흑사병으로 일손이 귀해지면서 귀족들 간의 농노쟁탈전까지 벌어지고 몸값이 오른 노동자들은 조금씩 경제적 자유가 생기게 되었죠. 이는 곧 농노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는데 이로 인해 영주와 농노 간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만 한번 각성해버린 백성들의 저항으로 더 이상 귀족과 농노 간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의 형태로 바뀌면서 중세 봉건제도의 기반이었던 장원제와 농노제는 이렇게 소멸해 갔습니다. 그 결과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교역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르주아라는 제3의 신흥 중상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와 국민들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흐름을 만들어내며 드디어 유럽의 황금시대 르네상스가 화려하게 막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흑사병은 유럽인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갔지만 사람들을 각성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천년을 이어온 유럽의 중세 시기를 마치게 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염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이후에도 10년을 주기로 유럽에서 크고 작게 되풀이되었고 최근에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질병은 아닌데요. 19세기 파스테르 연구소의 프랑스 의사 예르신에 의해 패스트균이 발견되어 백신이 개발되었고 혹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패스트균에 대항할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크게 유행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인간과 질병의 끈질긴 싸움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 끊임없는 인류 과제인데요. 까미의 소설 페스트에서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아마도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교훈을 일러주기 위해 또다시 쥐들을 흔들어 깨워 어떤 행복한 도시로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올지 모른다. 라는 대목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흑사병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